최백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뉴스 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교수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문제에서 이슈가 또 터졌잖아요. 예. 예. 법률 사안이면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 예. 뭐 하천대유니 대장동 개발권이니 그중에 다른 거 말고 자본금 5천으로 500억의 배당을 받아서 1000배 벌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이 이거 끊임없이 거론하더라고요. 예. 자본금 5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 1000배를 예. 벌었다. 예. 뭐 어떤 계산에 따르면 10,000배를 벌었다고 예. 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 것 떠나서 이건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인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자본금 5천 투자해서 어떻게 500억 배당받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본금은 그냥 상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인 거예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예. 1,000만 원도 만들 수 그러니까 있고. 그 2009년 이후에 그게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요. 건데. 예. 1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예. 있고. 아니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 하려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토지 매입비가 핵심이에요. 비용에 있어서는. 그게 조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들어간 게 다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 350억 쓴 것도 땅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이제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게 350원이고 땅 350억 원이고 그게 이제 직접 투자 비용이죠. 이게 예. 여기서 보자면.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예. 종이가 나오잖아요. 인가 종이가. 그 종이 만들 때 100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천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억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본금을 많이 넣을 이유가 없죠. 이 회사는 없어질 그렇죠. 회사니까. 예.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양 갖춰서.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죠. 근데 이게 투자금의 전체인 것처럼 이것만 넣고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고. 이거 정말 혹센몸이죠. 예. 나쁜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경기도 옆에 하남시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요. 예. 예, 붙어 있는 데인데 하남시에서 제가 과거에 하남시 그 지역 그 주민 자치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요. 예. 그 당시에 아마 뉴스에 괜히 떠들썩했었는데 하남시에도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어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이 일을?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니까는 20년 전이네. 예. 예. 그래서 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신장동 개발하면서 예. 그때 이제 비리가 보여가지고 예. 그 장부를 쫙 제가 서류 조사해 보니까 이 이제 도시 공영 개발에 경험 좀 있으시구나. 예,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비리가 한 203억 정도 보인다 해가지고 주민들 경기도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해가지고 아하. 감사원에서 그걸 감사를 해가지고 예. 198억까지 그러니까 인정을 했었어요. 아하.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공영이잖아요.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은 되게 단체장들이 되게 거의 개입돼가지고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좀 비리가 발생하고요. 뒷돈을 받거나 예. 인허가 건 가지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겠던 게 그 옆에 있는 덕흥동이라고 있어요. 예. 신장 그 중심에 덕흥동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시에서 뭐냐면은 민간업자한테 준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예. 개발업자한테. 아예 민간으로. 예, 아예 민간한테. 거기도 이제 비리가 보여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는 민간한테 넘기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그 성남시가 그러니까는 이 공적인 그러니까는 개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민간 합동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때. 예.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모델이에요. 이게 민간한테 넘기게 되면은 상당한 특혜가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환수를 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에 그 주민자치운동에서 많이 개입해봐서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사례고 첫 번째 성공 모델이어서 지금 비슷한 모델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성공 모델인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비교할 걸 가져와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렇죠. 봐라. 이런 모델로 더 많은 이익을 환수했지 않냐. 그런 모델이 없어요. 이걸 성남시가 개입 안 했으면요.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요. 기본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자,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전망은 올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내리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발표를 해요. 수정치를 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때는 우리나라 이제 3.8%로 발표를 했었는데. OECD에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4.0%로 올렸는데 그리고 내년도 거도 이제 그러니까는 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을 다 상향 조정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국가죠. 유일한 국가인데 다른 국가들을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냐면요. 이 팬데믹 영향으로 델타가 생각보다 예. 세서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7, 8, 9월 달 넘어가면서 예.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4차 확산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린 거거든요. 올해 1월 정도로 주요 국가들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역에 큰 이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수출이 잘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되고 있다는 걸 하나 주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까지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OECD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회복 정도? 예.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해 가지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호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1.4, 1.5%로 비슷하게 가고 미국이 0.8% 정도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한 작년 말고. 예.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서 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그렇죠. 때 우리는 한 회복을 1.4% 정도 회복이 됐고 미국이 0.8% 정도 예. 회복이 됐고 이제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쉬운 게 고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고용 회복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고용도 회복되어졌는데 우리는 고용이 회복이 안 됐던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수하고 수출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내수 회복이 안 된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고용은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재난지원금 계속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내수는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내수도 회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물론이요. 차이가 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지금들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OECD에 의하게 되면은 뭐 우려가 없는 걸로. 한국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에 대비해서도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한 1.1%. 예. 1.1%니까 우리가 목표치가 2%니까는 목표치가 그냥 인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닌 거죠. 예. 내년도 그러니까 한 1.6%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농식품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그 이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기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뭘 발표했어요. 부분 이제 OECD, IMF 또는 뭐 3대 신용평가 기관들 이런 데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혁신지수 이게 뭡니까 이게? 유엔 산하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어요. 예. WIPO라고요. 여기서 이제 꽤 됐는데요. 한 2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는 글로벌 혁신지수를 계속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적재산권 출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WTO 출범하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도 하나의 무역의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그렇죠. 보면서 네. 취급하면서 유엔 산하에 이게 이제 생긴 건데요. 여기서 이제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엔이 예.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잘 이게 갖춰져 있느냐.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적재산권 하니까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특허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한 7개 분야로 7개 분야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5위. 전 세계? 전 세계 5위요. 이게 뭐 우리가 뭔지 대부분 10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예. 어떤 분야든 그렇죠. 근데 이제 5위 좋은 겁니까? 5위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역별로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전 세계를 7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우리가 포함되는데 거기서는 1위.
예, 일인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이 유엔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에 지적을 담고 있지만 지난 3년간에 5위권 국가는 항상 뭐냐면 유럽 국가나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였었어요. 이런 표현을 아예 담고 있어요. 아예. 네. 5위 안에 들어가는 건 네. 항상 서구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처음 들어간 거예요? 비백인 국가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없었던 일인데 처음 들어간 거예요. 처음이요. 그거는 비백인. 괜찮네요. 그게 G7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혁신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싱가포르는 뒤로 이제 8위 정도로 이제 밀려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일본 같은 건 10위권 바깥으로 다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요. 홍콩이 자주 거론됐었는데. 홍콩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5위 안에 들어간 최초의 비백인 국가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10위권 안팎에서 이렇게 우리도 그랬었어요. 항상. 예. 근데 올해 갑자기 5위권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진입을 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세부 점수상을 봤더니만은 뭐가 가고 있냐면 우리나라 뭐 이제 인적 자본 교육이 가는 건 이제 잘 알고 있는 건데 중등교육 과정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무상교육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점수도 좀 들어갔지만 창작물에 있어서 창작물? 네, 창작물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점수가 올라갔어요. 한류하고도 연관되어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창작물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그렇죠.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이 특허 비롯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뭐 영화나 또는 음원도 다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작물에서 과거에는 21위 막 이랬었는데 이게 1위로 올라갔어요. 창작물이? 한류가 큰일 하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서구권이 아닌 나라 중에 5위 안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게 기준에 서구에서 만들어가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는 유럽하고 미국이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하고 있던 것을 한국에 들어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제. 기준을 뜯어 고쳐야 되게 틀림없이 서구 유력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경제 상황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 경영 분석. 이것도 별로 이제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여기 좋게 나왔나 보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1분기 때 발표한 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막 부채 비율이 막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걸 제가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분기에도 기업 평가할 때 되게 성장성. 얼마나 이제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냐, 매출액이 얼마나 이제 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죠. 교수님, 참고로 한 2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이제 수익을 얼마 내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제 이게 부채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올해 2분기까지 국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했나 하는 총 분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분기 때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 개선되고 이제 그 당시 부채 비율이 좀 증가한 게 있었어요. 부채 비율이. 근데 이 부채 비율이 그때 왜 증가한 거냐면은 3월 달이면 되게 우리나라 주총을 하잖아요. 주총을 하면 배당금을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배당금을 근데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한 다음에 아직 지급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4월 달 때 이제 지급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지급할 돈이니까. 미지급금이니까. 그걸로 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었었고 이번에 2분기에는 뭐냐면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다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수치상으로는 기업은 물론 뭐 어려운 기업도 있고 또 문을 닫는 기업도 있겠으나 그 기업 전체 평균을 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 증가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해 1분기에는 7.4%인데 이게 한 19%까지 올라갔고. 수치를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이 안 오는데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수익성도 개선되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았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지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아니 요 대장동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복잡한 전문 용어도 나오고 수치도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이제 짚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그마치 20만 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투표는 진행 중이고요. 내일은 광주 전남 투표함이 열리고 모레는 전북 투표함이 열립니다. 이미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여기서도 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이긴다면 결선 없는 본선행이 뭐 거의 유력하고요. 만약 여기서 진다면, 즉 이낙연 후보가 한판 뒤집기를 벌인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두 캠프를 차례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의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이세요. 김종민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드디어 광주 전남 투표함 열리는데 좀 긴장되시죠?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건강하시네요. 이거 목 뒤에 파스까지 붙이고 오셨어요.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호남 민심, 호남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확실하게 변화가 있고요. 추석 중간에도 잠깐 한번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그 공통적인 거는 한 2주 전과 확실히 여론이 달라졌다. 출렁였다. 출렁였다. 움직였다. 예.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 도표를 하나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KBC 광주 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호남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전체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 요거는 이재명 42.3, 이낙연 39.8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도표는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층을 대상으로 집계를 한 건데 선거인단 참여층 대상으로 하니까 이재명 36.1, 이낙연 49.4가 나왔네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전체 여론조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권리당원 대상, 선거인단 대상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일반적으로 민주당 투표를 하는 거는 권리당원하고 선거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에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 투표에 저런 수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권리당원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들과 권리당원이 이제 호남은 권리당원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아니었던 분 중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성향이 저런 방향이라는 거고 원래 권리당원 하셨던 분들은 어떤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 아마 크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저 도표에 상당히 이제 이낙연 캠프는 고무될 법한 뭐 그런 수치인데 그러면 이번에 한판 뒤집기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호남권에서 승리를 한다. 예. 그러면 확실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선 갑니까?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 예전에 저 최고위원 할 때 도와줬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낙연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또 연락을 많이 하셔요. 근데 네. 그분들의 거의 열은 예. 하시는 얘기가 이거 결선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열이 예. 그 몽땅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분은 예. 이낙연이 요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낙연 쪽으로 좀 뭔가 새로운 지지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다 결선을 가야 된다고들 얘기하대.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일단 결선까지는 가서 한번 다시 고민하더라도 결선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이대로 그냥 이게 주저앉는 거는 뭔가 약간은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민주당 경선이 끝나버리면 이게 본선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 한마디로 긴가민가? 예, 그러니까 약간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오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퇴. 이낙연 의원직 사퇴. 네,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이제 호남 민심에 뭔가 결기 혹은 뭔가 저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가 하는 환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거. 그래서 순서대로 결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좀 뭔가 절박하다. 혹은 결연함 이런 것들이 좀 먹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이런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예. 이게 사실은 뭐 토론에서도 그랬고
가장 뜨거운 쟁점인 건 분명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은 국민께서 몇 가지 의심과 분노를 갖고 계신다는 거다. 국민의 의심이나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는 당에도 부담이 되고 후보에게도 짐이 된다. 빨리 벗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시장이 네. 직접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 비리에 어떤 참여해 있거나 이런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했다. 혹은 그 환수, 공영개발로 환수한 게 뭔가 뭐 이제 그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직접 되지 않는 그 민간업자와 그 당시에 어떤 실무 담당자들 혹은 뭐 일선 그 공직자들 간에 네. 좀 부적절한 관계나 아니면 뭔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예.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너무 이례적으로 됐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민간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수익이 돌아갔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규모 건설회사가 네. 사업을 해서 네.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개발, 이른바 디벨로퍼 시행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네. 이번에 한번 큰 건을 한번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도 이례적이진 않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여기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소수의 민간인. 그냥 민간인들이고 다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수천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 건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거를 옹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네. 혹은 이재명 캠프가 나서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 선우는 이렇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가면서 마치 우리가 감싸는 듯이 보이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재명 지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 뭐 증거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이재명 아니더라도 후보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전체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지금 그런 주장들을 몇 분이서 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여러 번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우린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파보면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천억의 예. 수익이 나서 예.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근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이 다 가져갔을 그 이득을 관이 5천억 원이나 가져온 사업이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장동 문제가 공영개발에서 5천억 환수한 거 이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말이 맞아요. 자 그거는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탓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이 5천억 가져간 걸 탓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민이 왜 이만큼 가져갔는지를 설명하라. 그 과정에서 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예. 자꾸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수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사람 얘기도 나오고 뭐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민간한테 얘기도 나오고. 민간 개발 로비했던 사람이 천화동인 지금 뭐 4호라고 하고 좀 복잡해요. 예, 그 전에 이제 구속됐던 예, 그래서 남 이제 변호사. 재판받은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거 상당히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전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지사도 그걸 자세히 모른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확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옹호 내지는 해명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
이 비즈니스 구조 전체를 해명해 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당시 기획본부장이었고 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 직무대리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키맨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수장이었으니까요. 핵심 인물이죠. 이분 예.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저는 좀 불안한데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그 유동구 당시의 직무대리 그 양반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양반이 이제 과연 민간 업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약간 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뭘 구조를 짰는지 안 짰는지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괜히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불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혹시 이제 수사가 지금 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네. 저는 그런 그 실무 담당자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공방하지 말고 네. 그냥 수사 진행상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정치권이 공방하지 말고 수사를 하자. 예. 국민의힘은 나아가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치 공세인 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면요. 특검 국정조사랑 특검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힘센 사람들과 관련된 수사. 예, 예.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흔들릴 만한 거 이런 거를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하태경 의원은 빨리 해야 될 때 뭔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되기 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이야. 의원이 이제 선거 나와갖고 너무 이제 그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고 어. 특검은 예.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고도의 중립이 요구되는 때 필요한 게 특별검사예요. 아니면 이제 검찰 관련된 수사, 검찰이 이제 수사 대상이었을 경우 이 두 가지가 특검입니다. 특검의 그 발동 요건이에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와 관련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니까 아마 돼 그래서 있을지도 객관성 모르면 확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돼 있을지도 모르면 그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재명 지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예, 예.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이낙연 캠프에서도 특검은 반대다. 특검이나 자, 국정조사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논란 하나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썼던 수박 발언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수박이란 발언이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 쓰는 호남 비하 용어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러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겉과 속 다른 사람은 원래 수박이라고 옛날부터 했다 이거거든요. 옛날부터는 전 모르겠고요. 어. 일단 이겁니다. 아주 그 안 좋은 멸칭이에요. 수박이란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그 수박은 원래 색깔론 용어입니다. 빨갱인데 속이 빨갛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 사상이 빨간 사람들. 그래서 이 일베 내지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그 국정원 댓글 작업했던 그 팀에서 이제 홍어라는 걸 가지고 호남을 비하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홍어 하면서 이제 그 호남 사람들을 욕하니까 이걸 살짝 바꿔서 수박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광주 항쟁 때 그 뭐 피해 본 사람들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수박 같이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일베에 사용했던 게. 거기에다가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 뭐, 속은 빨갱이야. 네. 근데 겉에는 아니라고 그래. 이게 호남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러면서 호남을 이제 공격할 때 쓰는. 혹은 이제 이쪽 그 어떤 진보 지정을 공격할 때 쓰던 용어예요. 이런 용어를 왜 씁니까?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댓글로 좀 무책임하게 이런 멸칭을 같은 당끼리 왜 써요? 나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답답한 게 이걸 왜 본인이 자기 글에다가 씁니까?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끼리 서로 욕하고 뭐 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정치인 나서서 그만합시다 그러고 말려야지. 지지자들 간엔 그런 말 썼었어요? 그럼요. 댓글 같은 많이 데서? 썼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저희가 뭐 비슷하게 거의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언 되겠습니다. 30초 당부의 말씀. 네. 저는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많이 공격을 받은 편인데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는 과연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잘 이어가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즉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는 후보가 돼서 이번 선거에 나가야 된다. 저는 이낙연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김종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종민 의원하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친하실 텐데 잘 알죠? 지금은 좀 악수하는 게 어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호남의 판세, 민심. 앞서 이제 김종민 의원은 2주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술렁이었다라는 표현 쓰셨거든요. 결선 간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선거라는 게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만 보기 때문에 예, 항상 그 결과가 의외로 나오는데요. 김종민 의원님도 열심히 다니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3개월 전부터 호남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예. 최근에도 2박 3일을 이제 2차례씩 있었는데 추이를 보게 되면은 3개월 전에 호남 민심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재명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추이가 갈수록 이제 이재명으로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흐름을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호남의 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어느 후보가 더 개혁적인 후보인가. 개혁. 네. 이재명인가 이낙연 중에서 누가 더 개혁적인가. 두 번째는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 있겠는가. 이낙연으로 이길 것인가 이재명으로 이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아까 네. 저희가 도표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선거인단 참여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죠, 저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거는 조금 캠프에선 긴장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이제 호남에서는요, 대장동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짜증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이제 후보 측에서 이 대장동 프레임은 국힘에서 짜놓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 이낙연 후보도 같이 싸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께서 한교육 이후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판까지도 네거티브로 가는 이낙연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호남의 투표 결과가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이 저조하다 네, 물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호남의 이제 권리당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종이당원들 수가 비율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대장동 이 네거티브 이 공방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결과가 저조한 투표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바닥의 민심은 예. 시종일관 바닥의 민심은 개혁적인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안 간다 보시는군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호남에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요. 아무튼 저희들도 호남의 결과를 아주 가슴 조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호남 주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예. 부울경, 그다음에 수도권, 제주 이 민심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질적인 경선은 이번 주말에 끝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그리고 사실 또 이기면 본선행 직행이 유력해지는 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입니다. 좀 겸손한 자세로 네네. 특거리 가반 정도를 이제 턱걸이. 기대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거 네거티브다. 국민의힘이 짜놓은 프레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종민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설계 구조를 누가 짰느냐. 저거에 대해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모 언론사가 최초의 보도를 냈을 때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두 가지 측면일 거 봅니다. 억울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본인이 끓이는 게 있으면 만약에 단 한 푼이라도 먹었다거나 예. 어떤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직접 해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인은 억울하지만은 자신 있고 당당한 이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은 대장동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저는 착한 개발 사업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자들이 다 먹어가던 개발 이익을 예. 시가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시가 가져와서 시가 그럼 다 가졌으면 되는데 왜 7명의 민간한테 그렇게 큰 돈을 다 초과이익까지 다 줬을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시는 반틱만 먹으면 돼요. 소위 말하는 시가 일정 부분만 먹으면 예. 되고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 그 선수들이 작동하는 그 고차원의 방정식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가 통제하거나 관여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의 치적 사업이었는데 이 복잡단단한 이 퍼즐을 네. 성남시가 5천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만든 그런 치적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비리 사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 당을 포함해 가지고 좀 프레임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프레임 싸움에서 예, 밀리고. 예, 자, 이게, 그러면 예, 예. 안민석 의원님. 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설계 구조 자체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소수 민간이 초과 이익까지 전부 가져가는 이 설계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거 관여하지 않았다 쪽이신지 전이에요, 후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착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예. 애초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가 수익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거였거든요. 예. 그거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간 영역에 대해서 예, 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는 민간의 영역인데 이것을 아니, 민간의 영역이지만 이것을 시가 책임을 그러니까 관리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애초에 비리를 전제로 한 비리 사업이었다, 나쁜 사업이었다라는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라는 분, 이분이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였고 이 사업의 가장 이제 수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제 설계 구조를 짠 거 아니겠습니까? 초과 이익이 있으면 다 이제 민간 영역이 가져간다. 보통주 7% 지분 가지고 있는 보통주가 다 가져간다. 이 설계 구조를 왜 이분이 이렇게 짰는가?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와서 설명 좀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예. 예, 그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다 막 이런 보도도 나와서 그건 맞습니까? 최측근인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이제 제가 예, 예. 이재명 캠프에 가담을 한 지 오래부터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따라서 유동규 씨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는 네거티브 프레임을 짜놓은 거라고 봐요.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장동권으로 이제 대선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네거티브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 이름도 막 나오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연결됐건 뭐 민주가 연결됐건 누가 연결됐건 그냥 궁금한 거거든요. 특혜를 받다면요. 예. 곽상도 의원이나 아들이 거기서 7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예. 아버지도 같이 가족들이 특혜 본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원유철 의원이고 이런 김해초 의원이지 제가 분당 성남의 김병우 의원님이나 김태현 의원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들은 여기다가 전혀 뭐 관여한 바도 없고 뭐 어떠한 후원금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실질적으로 국힘 관련된 예.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특혜를 받았다면 그분들이 특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MB 박근혜 시절은 네. 이재명 시장이 탈탈 틀리던 시절이거든요. MB 때는 정치인들 사찰이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런 비리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MB 사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를 거치면서 이재명식의 이 착한 개발 사업은 저는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철저하게 검증이 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거를 놓고 이재명 지사가 뭐 대선 자금을 이쪽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발언을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참 나쁘다고 봐요. 그러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중의 시선을 이제 끌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후보자들이 이런 정책 이야기하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대책, 이 청년들이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이 대장동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철저한 심각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MB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탈다 틀었던 이야기를 대선 때 지금 와가지고 네거티브 프레임을 짜서 대장동 이야기로 대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 뭐 수박 발언 앞에서 김종민 의원이 또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이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호남 비하 아니었다. 이거는 뭐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거 역시도 말이에요.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박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을 수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게 겉으로는 투명하게 하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국힘 쪽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 지칭한 건데 이걸 느닷없이 뭐 호남인들하고 이걸 연관시키는 이건 말장난이자 계속적으로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낙연 후보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컨텐츠도 좋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링을 만드셔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책과 비전,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선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딱합니다. 30초 남았는데요. 끝으로 호남의 투표권자들,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예.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며칠 동안 해서요. 호남의 민심 호랑이가 이재명을 태우고 대선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재명 캠프. 이재명 캠프. 안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 유력 대선 후보를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이죠.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쟁점을 좀 짚어볼 텐데요. 두 의혹 사건 모두 수사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수사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다뤄야 될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지금 끌어가야 될지 저도 좀 약간 캄캄하긴 한데 이 두 분의 어떤 내공을 믿고 네. 짧고 아주 컴팩트한 이런 토론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건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은 네. 수사의 핵심 포인트를 뭐로 짚으세요? 저는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와 데자뷰가 느껴진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화천대유는 사실 누구 그때 겁니까?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BBK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도 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것뿐만 아니고 왜 그 관련되는 사람들까지 수사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기본적인 핵심은 과연 실질적으로 1% 정도를 그 투자를 하고 1,100배 이상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대천 화유를 비롯한 관련되는 그 SPC의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이며 화천대유. 예, 화천대유. 예. 그리고 그로 인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의혹이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길목 이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결국 자금 흐름을 보면은 자금 흐름. 그것이 결국 그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 자금 흐름의 결과가 한 곳을 향했기 때문에 결국 그 비극적 결과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 한 푼도 없고 주위의 사람과도 아무런 어떤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대선으로 가는 직행
뷰어스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서 대선 캠프나 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흘러간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BBK 사건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은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 네. 이게 결국은 핵심 규명 포인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김현우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뭐가 있냐면 공모지침서나 각종 재무제표 등이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사업에서 진짜 리스크를 100% 부담한 사람은 PF 전에 350억을 조달해 준 킨 앤 파트너스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돈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킨앤 파트너스의 사무실도 모 재벌 건물에 있고 그 대표는 모 재벌의 관련자라고 하니까요. 이걸 정치 문제로 본다면 일이 꼬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건 혐의라는 걸 세우고 그 혐의가 맞는지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라는 건 가설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가설을 따라가야지 가짜 가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요. 이게 이재명 소유라는 게 가짜 가설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 화천대유가 이재명 소유라면 곽상도 아들이나 원유철 씨가 월급을 준 사람은 이재명 씨입니다. 그럼 곽상도 의원이랑 원유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하수인입니까? 아니 거기 직원입니까? 그건 벌써 가짜 가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논리학에서 규律법이라고 해서 그 가설을 유지하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잘못된 가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네. 벌써부터 가설 자체가 틀렸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 리스크를 부담한 킨앤 파트너스가 재벌 관계인데 재벌과 관련된 곳인데 그러면 그 재벌도 이재명 소유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짜 결론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반론을 펴주신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470억 정도를 회사에서 돈을 빼간 게 있고 그로 인한 이자만 해도 한 16,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내 대출로 해서 그렇죠. 빼갔다는. 그런데 예. 사실 그 회사에서 대표나 주주가 돈을 가지고 가려면은 월급, 배당 아니면은 상해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 장기 대여로 가져가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의 이상적인 흐름을 발견하고 예. 이게 그 금융정보원에서 이 부분을 경찰에 지난 4월 달에 넘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조사조차도 안 했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서울청으로 서울청에서 또 이게 뜨거 했는지 또 M1 이게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가지고 아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결국 뭔가 해가지고 신속하게 탁탁탁탁 진행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네. 뭐가 나오니까 민그적 하다가 이제 뜨거 하면서 불러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의혹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진짜 말단 한 일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용산경찰서 지능수사대 나름대로 수사 역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을 특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찰청 내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정도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하는 수사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예, 대여금으로 처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회사들이 매출이나 상여 같은 거를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장기간 처리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정치자금의 징표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여기가 100% 리스크를 부담했던 그러니까 거의 350억을 담보도 없이 거기다가 350억이 필요하면 보통 금융권에서도요 자기 자본으로 한 100억에서 17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돈을 빌려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자기 자본 하나도 없는데 돈을 빌려줬거든요. 담보도 없이. 거의 신용대출로 빌려줬는데요. 이 100% 리스크를 부담한 사람한테 간 건가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도 근무 안 하고 이상주 씨인가요? 그거 동생도 근무 안 하고 성남시 관계자도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고 민주당 사람들은 대장동 땅 산 것도 없는데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 가짜 가설에 가깝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금 흐름 부분은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 제기해 주셨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건 좀 이상 현상이다라고 잡아갖고 이제 경찰에 통보했다는 보도 저도 봤는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 김모 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형식으로 전달했던 그 부분까지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쪽으로 갔느냐는 앞으로 규명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지난 4월부터 했었으면은
봄에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가 다 가도록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인데요. 좀 전에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런 담보 없이 300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다? 그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빌려줬을까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 한마디로 고위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담보 없이 제공을 왜 하겠어요? 은행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쪽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사는 쉬울 수가 있는 게 매우 매우 그러면 쉽죠. 소유주가 대여 형식으로 받았다는 돈이 네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것 이외에 아까 얘기한 것 467억 이외에 전체적인 지금 파이가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이 리스크가 아니고 누구는 로우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로우 리스크가 아니고 노 리스크입니다. 왜냐? 이런 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인허가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 그 개발공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아가 땅 투자하는 것, 땅 그 지주 작업하는 것도 이거는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 정도 사업이면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3년이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점에서. 많이 나온 얘기니까 예. 여기서 좀 제가 그러니까 좀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소유주라는 사람이 대여금 형식으로 받아간 돈만 밝히면 되는 거. 그 뒤. 김현우 변호사님 일단 이거 확인하면 된다. 네. 요정까지는 일단 1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거 두 한 번째. 번만 더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 467억만이 문제가 아니고 6천억 그 지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금 흐름,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그러니까 인적 관계의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화천대유의 뭐 고문 형식이든 직원이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재명 후보고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이고 또 한 가지는 천화동인인가요? 1호부터 6호. 네. 사실상 소유주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고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윤호 변호사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화천대유 지주 중에 한 분, 그 변호사 출신 같은 경우는 그 새누리당 그 한나라당이네요.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구속됐던 이유도 새누리당 그 정의수 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친하다라고 해서 돈을 8억 얼마를 받았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집요하게 민간 지분을 넣어줘라, 민간 합동을 해줘라, 아니면 민간의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 성남시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2011년에 공공개발 100%를 선언한 이후에 2015년까지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의 가설들이 다 가짜 가설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적 구성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땅 산 사람들도 다 국민의힘 전 의원들, 전직 의원들로 나오거든요. 왜 민주당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지분을 안 주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5년을 고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준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 가설이 진짜 가설인지 아니면 가짜 가설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건설 부동산 개발 관련되는 사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 아주 가까운 자산관리회사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개발 사업을 할 때에 이게 한 100억을 투자를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한 배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00배 이상 그 이익을 버는 거라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실질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지금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SK 그 증권에 이제 그 특정 금융 신탁을 했다고 하는데 신탁 회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8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호, 2호, 3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있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SPC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게 실질적인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다른 오너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 자금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두 분께 제가 한번 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궁금증을 하나를 제가 한번 그러면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온갖 특혜와 돈이 흘러갔다고 일단 가정하죠.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걸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인 사람도 쓰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텐데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의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곽성도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 250만 원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원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여야와 관계없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되 네. 그렇지만 그거는 핵심은 아닌 것이죠. 과연 그 핵심이 누구냐 이 부분인 것이고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핵심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혜택을 본 사람의 핵심 그거에 쫓아야 되는 것이지 방론으로 옆에 있던 그 야당의 어떤 관련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떤 사업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좀 물흐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850만 원 해서 그 투자를 해놓고 100억씩 먹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국민들은 그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요 네, 부분 저도 뭐 신탁사 출신이라 네.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초부터 정상까지 다 봤습니다. 네. 봤는데 1100배는 대표적인 허위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지침서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실투자금은 아까 키넨파트너스가 준 350억입니다. 350억이 PF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0억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 책임을 화천대유가 지고 있더라고요. 공모지침서상. 네. 그러면은 7천억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인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기로 된 보관금 내지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예입니다. 그거는 네. 완전히 어떤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그 SK증권 85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럼 SK증권도 이재명 지사의 수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2015년인가요? 그 화천대유가 출범하자마자 1호 사원이었다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전공이 디자인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도시개발학과 출신들이나 토목공학과 쪽이 다니는 출신들이 다니는 데지 예. 디자인과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채용 자체가 특혜라고 보이고요. 다니면서 대학원으로 도시개발학과를 다녔다고 할 정도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다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참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아니고 다니면서 월급은 300만 원 넘게 계속 인상이 됐고요. 그거는 기본급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발언 펴주시죠. 최진 변호사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100억 4천억, 6천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일개 평사원으로 가서 350만 원 받았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보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하면서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다 환수한 다음에 그걸 기본소득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지금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개인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수천억을 줬고 그리고 그때에 있어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동규라고 할 그 경기개발공사의 네. 그 대표 대행이 사실상 이것을 강행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동규 전 이 기관 그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정작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깨끗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실무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것이지 캠프에서 나와서 그런 것을 정치적인 그 멘트를 날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숨기는 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김현우 변호사님 반론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는 점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LH는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하라면서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압박했고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LH 국정감사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시장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100% 공공개발로 가겠다고 하니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의 박영일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설립을 반대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허가를 내줘라. 그들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관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고요. 그게 아니면 민간 공동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민간에게 지분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지분을 줬냐고 이재명 지사한테 따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요새 그 왕따 사건을 해보면요. 일진들이 왕따한테 하기 싫은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하면 너 이거 진짜 시킨다고 하냐면서 또 괴롭힙니다. 막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고 영화 그 남산의 부장에 보면요. 그 각하가 얘기를 하시죠. 중정부장을 가리켜서 자기가 시켜놓고는 저놈 지 친구도 죽인 놈이야. 아주 그런 소름 끼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짚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줄기만 짚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좀 끊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그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뒤에 다른 누군가, 다시 말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느냐. 이게 수사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이른바 수사 선수들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 어떤 피의자로 그 의심받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디지털 증거, 디지털 지문들을 다 지금 벌써 사실상 없애버린 것이죠. 네.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나온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증거 자료를 요하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미궁에 예를 들어서 빠졌다고 당시 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다른 검사나 수사관이 진술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그 경험한 것이 아니고 본 것을 들은 것을 했다고 하면 그 또한 전문 증거가 되거든요. 네. 그것은 또 엄격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기 여기서 때문에 전문이라는 건 이제 전해 들었다는 그렇죠. 뜻이죠. 전해 들은 것을 또 다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면서 묵인했는지를까지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도 결국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증이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느냐인데요. 여기서도 가짜 가설과 진짜 가설이 있습니다. 가짜 가설은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 해명대로 윤 총장이 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인사 고과를 줄 일도 잘 줄 일도 없는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손준성 검사는 들키면 목이 날아가고 잘 돼봤자 득될 거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수사정보관실에 역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가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4월 3일에 고발장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전날인 4월 1일과 2일에 윤석열 총장이 뭐 대검 대변인 거, 그다음에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거기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시로 전화대화나 카톡 대화를 했다. 횟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최소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월 1일, 4월 2일 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3월 31일 그리고 4월 3일 날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 카톡이 없었을까요? 누구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오면서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가족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카톡을 했냐? 저 또한 똑같습니다. 가족들하고는 그냥 인사만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단톡방에서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를 해서 딱 떼가지고 거기에 몇 건 있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전형적인 어떤 재단하기라고 건수보다 중요한 건 그게 MBC 검언유착 보도엔 대응 차원이라 하면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등장할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의 그 보도 그 업무 아닙니까? 결국
옛날에 있던 범죄 정보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전부 어떤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범죄 정보 수집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당시 대검 대변인은 언론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을 그러니까 했기 언론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누가 제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그 범죄 정보하는 거기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대검 대변인들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그 업무의 연장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발언 기회는 김윤호 변호사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보통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카톡이 지금 카톡 대화가 128회가 지금 하루에 다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제가 아니죠. 뭐 이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라면 예. 이틀에 걸쳐서라면 하루 8시간 동안 128번을 이틀에 걸쳐서 하려면은 이게 시간당 8번을 해야 됩니다. 시간당 8번을 한다는 얘기는 6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에 64, 7, 8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 8분에 한 번씩 카톡을 하면 다른 일을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7, 8분에 한 번씩 카톡을 할 만큼 큰 이슈가 당시에 무엇이었고 왜 이들이 다른 일을 제쳐들고 이 카톡만 했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 8분에 한 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128회가 나온다. 그래서 128회에 카톡을 했는데 그냥 안부만 물었다. 다른 일 얘기만 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하면 4월 1일과 2일로 한정하면 카톡 대회는 75회인 것으로. 예. 그래도 10몇 분에 하나씩인데, 10몇 분에 하나씩인데, 다른 알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이것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일단 큰 틀만 잡는 걸로 만족을 네네. 하고 오늘 토론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우, 최진영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